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요. 지금 여기서 베트남어를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지금 시장조사 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탐방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전에는 중국에 있었고, 그리고 같은 공산권 국가고 바로 인접해 있죠. 한국과는 또 많은 교류가 있었던 중국이지만 현재 미중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인들마저 중국을 버리고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나오면서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자, 그리고 제가 그냥 나름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물가가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싼 거는 또 비싸고 싼 건 쌉니다. 대신에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게 마련이겠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처럼 생활을 한다 그러면 또 베트남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활비를 또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결국엔 누가 뭐 물가가 싸다, 뭐 아니다, 물가가 비싸다, 잘못 알고 있다, 두 개 다 틀린 얘기고요. 누구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든지 싸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하려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은 일단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세를 무조건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단기간에 팔아치워서 뭐 프리미엄, 우리 한국에서 분양가에서 이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많이 팔고 많이 지금 최근 몇 년만 해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리막 길만 남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200원 원달러 대비 1200원 선이 지금 무너졌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00원, 1400원 가는 거요? 그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금방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가치가 낮아지기 전에 뭐 자산을 뭐 정리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베트남의 부동산에 투자하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할 때도 그 월세 많이 받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들이 많이 팔아먹으려고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시장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가봐야 안다고,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어서 투자는 하시지 말고요. 그런 어떤 좋은 말만 하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만 하겠지만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월세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효율성은 별로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지금 현실만 봐도 그 2년 3년 전에는 베트남 그 부동산 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이 베트남이 월세가 높다, 그건 당시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급이 많아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캐파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를 채우려면은 가격 경쟁에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 많이 낮아진 추세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기 분양 당시에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했던 것 대비해서는 약 한 30% 정도는 좀 거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후에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 분양 초기 당시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보다는 시장 시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후에도 점점 공급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급은 월세, 그러니까 임대 공급입니다. 임대를 낼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입주 시기가 많이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날 시기거든요. 갑자기 대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세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월세도 장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계산을 이제 두들겨서 월세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겠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대로 되지 않을 거고, 한 예를 들어서 8% 정도라고 얘기했다면은 이유를, 그 월세 회수율, 투자금 회수율을 8%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는 한 6%에서 5% 정도에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단기간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프리미엄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우산이에요. 그 단기적으로는 올 수가 없는 부분, 이유가 이 베트남 사람들의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고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베트남에, 그러니까 물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번 부동산 폭등의 맛을 봤던 중국조차도 한국보다는 좀 약간 소극적입니다. 유독 한국만 많이 적극적이고요. 그런 것들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오르려면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몰리기에는 외국인들이 그 수요를 이끌기에는 굉장한 그 역부족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프로젝트 하나 자체에서도 허용하는 아파트 동 하나에, 빌딩 하나에서 허용하는 외국인의 캐파가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가 베트남인인데, 이 70%에 해당하는 베트남인들이 나중에 30%에 해당하는 외국인들 물량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인 물량을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인 물량을 살 때는, 물론 이제 초기에 한 1, 2년 정도는 큰 오차가 없을 겁니다만은,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왜냐면은 외국인이 그 외국인의 물량을 산다면은 50년이었던 물량이 10년을 살아서 되팔았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구매한 사람은 40년의 소유권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트남인에게 팔 때는 물론 이제 평생으로 전환이 되지만, 외국인들은 50년의 그 소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가 없고요. 왜냐면 베트남인들이 지금 물론 눈부시게 베트남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받쳐줄 만큼 베트남인의 소득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붐이 있다고 해서 막 사재 끼고 그러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소득이 올라가야 그런 수요가 받쳐주고, 자연히 뭐 수요가 몰리면은 당연히 가격은 또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아직 베트남에서는 할 게 많고 지을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하철도 아직 없는 지상철, 여기 지하철이 없고 지상철이 있습니다. 지상철도 이제 뭐 개통도 이제 바로 하나 앞두고 있긴 한데, 그것도 연기돼서 아마 지상철이 좀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호재라는 부분은 확실히 자리를 매김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동산의 컨택 포인트는, 일단은 자리를 선점해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자리를 일단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장기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중기. 제가 보는 중기는 5년 아닙니다. 한 10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한 15년? 뭐 이 정도에서는 뭐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에서 15년. 하지만 그 이상, 그 정도까지 볼 수 없다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거고, 그냥 사시지도 못한다, 몸이 떠나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본인이 몸이 베트남의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국가에 살지 않는다면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이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뭐 부동산 사신 분들, 한국에서 부동산 재미 좀 보셨다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누굴 믿고 관리를 맡깁니까? 관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관리가 잘 될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내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확실한 어떤 발전성, 경제 발전성은 어느 국가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뭐 일본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도 가능은 하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엄청 초호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그만큼 자본도 많이 들고 장애물도 많죠. 아무래도 초강대국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칭을 하면서 투자 잠재성을 본다면은 베트남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낀 점은,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어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식 얘기를 싫어하는 부류는 제가 볼 때 어딜까요? 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가는 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시겠죠? 누군지. 예. 그리고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크게 상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식 투자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부동산의 어떤 그런 좋은 루머만 퍼지길 원하는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로 얘기가 흘러가 버리면은 그런 어떤 수요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기분이 와닿았습니다. 예. 어쨌든 주식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가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경제가 발전을 할 거고, 확실한 경제 라인이 있고,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도 굉장히 시장 친화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요소가 없고, 오히려 악재가 이 국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악재도 있지만 악재를 덮을 만큼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국 같은 국가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다른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글쎄요,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어떤 유망을 할 것 같고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베트남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 부분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활기가 있어요. 확실히 활기가 있고, 뭔가 좀 열정이 느껴지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80년대 이럴 때, 70년대 그때처럼 좀 잘 살아보자, 어떤 성공해보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열정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우리나라랑은 대조적이죠. 우리나라는 뭐가 꿈이죠? 네,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되는 게요. 네. 가장 비생산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생산적인 측면을 낼 수 없는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의 현 주소죠. 저는 뭐 그런 청년들의 그런 꿈도 그렇고 좀 한국의 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이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령화, 한국의 또 문제점이 이제 고령화고 저출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연금 뭐 지금 뭐 정책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수는 점점 부족해지고 낼 사람들은 없고 기업들은 자꾸 떠나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이에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고 그 세금으로 뭐 제가 와닿는 건 없지만은 뭐 지금 길거리나 뭐 이렇게 인프라 같은 거 보면 변하는 거 보면은 세금을 생산적인 곳에 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부정부패는 어쩔 수 없이 만연하게 되겠지만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하지만 중국하고는 좀 틀린 부분은 베트남도 그렇지만 중국은 일단 독재 국가라서 공산당이 모든 중추 시스템과 그 파워를 모두 쥐고 있어서 좀비 기업을 너무 많이 양산해서 곧 비폭탄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달러 반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또 중국 내 어떤 경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냄새를 가장 빨리 맡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고 중국도 그래서 많이 중국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굉장히 중국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고 저는 중국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근데 어쨌든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되 이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트남이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북부 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가 제가 볼 때는 공업이나 어떤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이 이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태국 이상의 발전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싶어요. 왜냐면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해내지 않으면은 그 국가의 뭐 어떤 인프라나 세금이나 세수나 어떤 그런 것들을 걷어들임에 있어서 그럼 사회 인프라 돈의 순환을 걷어들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자꾸 그 부분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마 지금 베트남의 산업 역량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부가 가장 유망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글쎄요 한 50%는 먹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지만 이후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활의 편의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재테크라든지 혹은 뭐 투자라든지 혹은 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영상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